이탈리아 해군은 보통 레지아 마리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861년에 이탈리아가 통일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사보이 왕국의 해군 전통을 잇는 그런 나름 뼈대 있는 그런 해군입니다. 그래서 해상에서의 명예와 미적 균형 감각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미적 균형 감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해전도 결국 뭐가 필요하다? 미학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거는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리토리오급 전함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해군 미학의 절정이고요. 빠른 예술품 같은 전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라급 순양함입니다. 이게 비례미와 균형미의 결정체입니다. 실용성과 미학의 조화다. 왠지 저 패션 잡지에 있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네? 배 팔러 나온 것 같아. 결론적으로요. 이탈리아 해군 함정의 디자인 철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함정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예술성과 기술 수준을 드러내는 조형물이다. 결국 영국군의 발목 잡기예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우리가 이 강력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지중해에서 감히 적극적인 활동을 못하게끔만 만드는 되게 소극적인 전략이었다. 문제는 그리스와 전쟁이 한창이었던 11월 11일 밤에 영국 해군이 이러한 이탈리아의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또 하나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지중해를 건너야지 뭔가 북아프리카에 보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제해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계속해서 하다가는 보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영국은 아예 이거를 원천 봉쇄하러 모항을 치러 가버린다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이탈리아군이 이런 식으로 진화해 온 게 뭐 전혀 뭐 엉뚱한 것이 아니라 추구했던 전략적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탈리아 해군은 지중해 패권을 목전에 둔 것이고 다른 영국 해군이나 미국 대양, 해군은 대양. 대양을 그렇죠. 누비는 목표로 한 것이지만은 이탈리아 해군은 지중해에서만 골목대장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함정의 라이벌도 사실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였어요. 프랑스. 이 전간기 1930년대에 들어와서 프랑스가 먼저 치고 나가기 시작을 해요. 프랑스가 당시 됭케르크급이라는 새로운 고속전함 건조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거에 자극을 받아서 이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그 아름다운 리토리오급 전함으로 이제 상대하기 시작한 거죠. 4만 톤급으로 확 늘리면서 속도도 30노트 이상 나가는 고속전함의 조류에 하지만 지중해에서 작전이 가능한 정도로 이제 올린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매끈하게 잘 빠진 함선들이 어느 정도 수적으로도 갖춰지니까 영국 지중해 함대가 그다음부터 긴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1940년 시점이 되니까 영국이 본국 함대를 많이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르웨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노르웨이 쪽으로 삐져나올리는 독일 유보트들이 계속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계속 독일 공군이 상대해 올 테니까 본국 함대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 보니 지중해 함대로 많이 보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전 세계 교통로를 지켜야 되다 보니까 갖고 있는 함정들 그거 커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탈리아군의 길을 한번 꺾지 않으면은 우리가 완전히 지중해 제해권도 이탈리아에게 넘겨주겠다는 위기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한번 확 찍어 눌러줄까 그 기회를 본 거죠. 그러면서 그 시점에서 나오게 된 것이 타란토항 공습입니다. 타란토항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탈리아가 장화처럼 생겼으면 딱 그 장화 밑창 한가운데에 있는 골부분요? 쏙 들어가는 네. 요새죠, 그럼 굉장히 요새 지중해 엄청나. 중심 쪽으로 내려와 있는 곳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보면은 진짜 아주 이상적인 항구예요. 천혜 항구라고. 네, 천혜 항구입니다. 쑥 들어와 있는데 내항. 내항까지 있습니다. 와, 저 두 번 안에 파여 있는 저쪽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 내항에 소형 함정들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저 바깥에 만도 보면은 입구 쪽에 섬이 하나 있잖아요. 네. 섬이 있기 때문에 저 섬을 기점으로 해서 저 주변에 방어 시설들을 방어하고. 막 갖춰 놓으면은 저 외항도 거의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찰스턴한. 네. 맞습니다. 너무 좋다, 저기. 네. 그리고 저 타란토항은 이탈리아 해군이 굉장히 신경 써서 이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저기 상당한 양의 대공포자들도 설치해 놓고 저기 조색기구라고 하죠. 왜 우리 영국 항공전 할 때 이렇게 기구 띄워갖고 네. 적기가 쳐들어오더라도 거기 기구에 걸려갖고 격추되게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고 해갖고 여기 앉아 있으면은 절대 못 뚫고 온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그럴 겁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기는 오히려 구식으로 막아도 힘들 것 같다.
예전에 그 노르웨이 공격할 때 네. 그 구식으로도 사실은 천의 요새만 잘만 갖춰져 있으면 막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1940년 취역한 배도 있고 결코 약하지 않고 게다가 예뻐요. 그런데 우리 최 박사님이 말을 하다가 슬쩍 공수비란 단어를 쓰요. 스포를 해버렸습니다. 예. 아니, 왜냐면 아무리 봐도 배로는 못 휘날리자 뚫어. 쓰건 뭐건 간에 저거를 어떻게 뚫어라고 했는데 아 그래 공군력이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격으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원래 그럴까 생각도 했지만은 저게 장화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굉장히. 이탈리아 해군이 나는 그 앞쪽부터 굉장히 다양한 방어 대책을 세워놓고 있었고 저 앞에는 잠수함이 못 들어오게 다양한 방내 시설들을 갖춰놓고 있었기 때문에 잠수함이 들어가서 공격하기도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딱 듣고 아 그래 그거면 가능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영국의 본거지는 여기에서 몰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맞습니다. 공군력이 어떻게 들어오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항공모함을 이용해 보기도 합니다. 아, 좀 비겁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 아름다운 한정들한테 항공모함 같은 숭악한 물건을 써요. 그리고 항공모함은 솔직히 생긴 것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숭악하게 그렇죠. 아주 맞아요. 순해요. 기계치고로 이상하게 생겼어. 그렇지. 하지만 영국 항공모함도 별로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함재기도 어떤 신통치 게요? 않았나요? 함재기가 제일 문제였어요. 그 당시 영국 해군의 함재기가 어떤 수준이었냐면 이 영상을 보시면 딱 나오는데 웃기네 저게 영국의 항모들입니다. 저기서 뜨는 것들이 지금 뇌격기들이에요. 보면 보격기죠. 포격기네요. 허접하네요. 예. 우리 뭐 진주만이나 미드웨이에서 본 일본이나 미국의 함재기들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어설퍼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저 영국도 그만큼 항공모함 부대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영국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최초의 항공모함을 띄우고 그리고 최초의 해군 항공부대를 갖다가 만들기 시작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영국은 1차 대전 말기에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은 해군과 육군 항공대를 합쳐서 공군이라는 예. 새로운 군종을 만들었잖아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선진적일 것 네네네. 같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은 영국 항모에 들어가는 이 함재기들은 다 공군 소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군 내에서 이 함재기 파트는 찬밥 취급을 받았어요. 내 속은 아니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공군 입장에서 아무래도 육상에서 떠갖고 하는 폭격기 전투기들이 당연히 우리 자식들 같지. 어차피 얘네들은 함재기들은 부대 만들어봤자 해군에 파견해서 남 빛나게 해주는 그 해군의 서브 지휘통제를 역할이구나. 하네. 조직 이기주의 하에서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지. 파견 근무 나가는 그죠. 조직이네요. 그냥 맨날 파견 보내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를 안 한 겁니다. 영국 공군에서. 그래서 영국 공군에서 허리케인이나 스피트파이어 같은 최신 전투기들을 만들어도 그거는 육상 항공부대에게나 쓰지 해군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해군용으로는 구식 항공기들만 그러니까 아니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 지금 좋은 게 항공모함 나왔잖아. 시대인데 왜 1차 대전 비행기 같은 게 날아가지 이랬어. 쓰다 남은 맞아요. 거셨구나. 저것도 1935년에 만든 건데도 스워드피쉬라는 항공기인데 얼마나 사정이 안 좋았냐면은 저걸 갖다가 멀티롤로 썼습니다. 저게 뇌격기 겸 정찰기 겸 폭격기로 썼어요, 저거. 그래서 저 스워드피쉬 같은 경우는 어뢰를 실으면은 속도가 시속 한 150km 이상을 못 냅니다. 자동차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속이었고 걸핏하면 격추되기 쉬운 아주 취약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나마 영국이 하나 다행스러웠던 거는 요 무렵에 영국의 항공모함이 장갑 항모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크로열이 처음에 취약하고 그 다음에 아주 탄탄한 장갑 갑판을 갖춘 일러스트리아스가 1940년 초에 취역을 해갖고 이게 드디어 지중해 함대로 배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 일러스트리아스에다가 구식 항공기지만 꾸역꾸역 채워갖고 한번 야심차게 기습을 노려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러스트레스 굉장히 못생겼는데. 그러니까 영국이 일부러 그 이탈리아 욕 보이려고 못생긴 그러니까요. 대화, 저도 못생긴 그 생각 비행기만 왜 생겼네. 못생긴 걸로 해가지고 이쁜 거 잡으면 더 이렇게 막 카타르시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나름 영국이 머리를 갖다가 씁니다.
항모가 그냥 단독으로 떠서 잠입해 들어가면은 어디서 이탈리아 해군에게 걸릴지 모르니까 연막 작전을 펴니다. 그 당시에 영국 해군은 종종 지중해에 수송선들을 갖다가 호송하는 임무를 갖다가 했는데 이걸 상선 호송 작전과 같이 병합을 해서 내보내요. 그래서 저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수송선 5척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몰타로 보내는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몰타 쪽까지 나갔다가 거기에 이제 수송선을 내려주고 방향을 틀어서 다시 귀향하는 척하면서 중간에 일러스트리아스를 딱 떨어뜨려서 타란토 쪽으로 접근을 시키는 겁니다. 11월 11일 저녁에 그리스 가까운 곳에 발진 지점으로 싹 가고 그날 밤 8시부터 스튜어트 피쉬 뇌격기들이 발진하기 시작합니다. 2시간 반 정도를 날아가 갖고 대략 11월 11일 밤 11시 반 정도에 드디어 야음을 틈타서 저 타란토항으로 잠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탈리아 해군은 절대 안 하는 짓을 다 골라서 하네. 그렇죠. 사실 저 이탈리아가 레이더는 없었지만은 청원기는 있었어요. 왜 우리 큰 나팔 같은 걸로 네. 해갖고 엔진 소리를 듣는 그 장치로 항공기가 오는 것까지도 사실 대비는 하고 있었는데 스워드피쉬가 워낙 이 부들부들 하면서 저속으로 날라오니까 그 소리를 갖다가 제대로 포착을 못했습니다. 아니 왜 바다에서 과속하는 찻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드디어 잠입하는 데 성공을 해갖고 저때 1파로 온 12대 중에 6대는 폭탄을 싣고 있었고 6대는 어뢰를 싣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폭탄을 실은 유격기들이 먼저 들어와서 신호탄을 갖다가 떨어뜨리고 항구 안쪽에 석유 탱크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뇌격기들이 들어와서 외항에 있었던 전함들을 향해 쇄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일 큰 빅토리아급을 갖다가 타겟으로 잡아갖고 2발을 날렸는데 2발이 모두 장렬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콘테디 카보로한테도 3발을 날려갖고 그 중에 1발을 명중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항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막 비상이 다 걸려갖고 이 수많은 대공포들이 막 불을 뿜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워낙 대공포 화망이 강하다 보니까 쏘면은 잘못하면은 우리 함정들한테 맞을 위험이 있었어요. 이 뇌격기들이 워낙 저공으로 날아오다 낮게 보니까 저공으로 막 쏘다 보면은 이게 저쪽에 정박돼 있는 우리 함정에 맞을까봐 제대로 못 쏘는 사이에 더 과감하게 파고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감한 저공 공격으로 무사히 공격하고 빠져나가고 그 약 1시간 뒤 자정이 좀 넘어서 제2파가 들어오는데 팬놈 또 팬다고 리토리오를 향해서 역시 3발을 날려갖고 또 1발을 더 장렬을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두일리오 전함에게도 1발을 갖다가 명중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날 밤 2차례의 공격, 불과 10대의 공격이었는데 이탈리아군의 6척의 전함 중에 3척에게 명중타를 합니다. 다행히도 근데 이탈리아군 전함들도 빠른 조치를 하긴 했어요. 급하다 보니까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항구에서 침몰을 면하기 위해서 재빨리 해안 쪽으로 몰아붙입니다. 얕은데 그래도 탁 가라앉게 만들어갖고 완전히 침몰한 건 아니었지만은 3척이 다 대파를 당하는 약간 좌초시키는 형태로. 거의 그런 형태로 참담한 패배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워드피쉬 네스페온 20대 중에서 격추시킨 건 단 2대밖에 없었습니다. 와 엄청난 성과네요. 그렇습니다. 그 소드피쉬가 그 갈치 칼이지 않습니까? 네. 진짜 푹푹 찌른 거네요 이탈리아 해군을. 전 이 말씀 듣고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이 아름다운 전함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당한다는 거. 흉악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맞습니다. 비겁한 짓을. 이런 식으로 항구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거대 함대들에게 그것도 야간에 항공기들이 기습을 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걸 구식 항공기를 가진 영국 해군항공대가 해낸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 기발한 발상. 보면서 진짜 느낀 게 이걸 그대로 베낀 거네요. 그러면. 진중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 세계에 타전이 되니까 가장 흥분한 곳이 역시 일본. 일본이었던 거예요. 일본의 마이너한 세력들. 네. 그렇죠. 항공모함 미래라고 주창하던 그 세력들이 이 소식에 어마어마하게 고무됩니다. 우리가 꿈꾸던 미래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펼쳐졌다. 그렇지. 그러면서 즉시 이탈리아 가서 상황 조사해봐라고 하면서 막 가갖고 가뜩이나 기분 안 좋은 이탈리아 해군 장병들 앞에다 놓고서 열심히 인터뷰합니다. 그래서요? 몇 대가 왔어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몇 대가 왔어요? 어떻게 공격했어요? 왜 당하셨죠? 그 아름다운 전함을 어떻게 잃어버린 겁니까? 뭐 이렇게.
맞습니다. 물론 이게 논란은 있긴 합니다. 진짜 타란토왕이 일본에 얼마나 도움을 줬냐라는 부분에서 디테일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일본 해군의 뇌격기는 훨씬 더 좋았고 네네. 그리고 뇌격 조건도 진주만과 이 타란토왕이 되게 많이 달랐거든요. 여러 차이가 있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본 해군에게 용기를 심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영감은 충분히 그럼요. 네. 그러면서 이 타란토 해전을 진주만 기습의 청사진이었다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평가가 참 씁쓸한 게 있습니다. 역사의 점들이 이제 얽혀서 선이 되는 것 중에 이것이 진주만으로 이어지는 선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네. 진양의 회장님이 예전에 드라마에서 반도체가 미래다 이러면서 이제 뭐 반도체를 이렇게 꿈꾸는 일본은 여기에서 항공모함이 미래다. 미래고 이것이 완전히 전략이 바뀌는구나. 요즘에 미국에서 전력을 분석하고 워게임을 하는 그 기관에서 분석을 했을 때 항공모함으로 막아낼 수 있는 미사일의 개수와 이 전력을 분석을 했을 때 이제는 새로운 전력이 등장하는 시대다. 뭐 이런 또 분석도 바뀌는 했잖아요. 거 계속 변화하는 거죠. 그런데 네. 그것을 빠르게 캐치하고 캐치하고, 받아들이는 군이 있고 네. 이것을 아니야 아직 멀었어. 거함거포로 그냥 가는 세력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세력이 있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혁신이죠. 네. 지금이 이 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그러면서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기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해군도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전함을 지키는데 급급한 나머지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 제해권은 완전히 이제 그렇죠. 끝났네요.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보면 지중해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지중해 바다에 이어서 영국의 위기 탈출은 아마도 지상에서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집트 땅에 눌러 앉은 이탈리아군 요거 몰아내야죠. 네. 그래서 처칠이 웨이버를 달다 볶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군이 그리스에서 정신 팔린 틈을 타서 빨리 반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달달 볶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무솔리니도 그라치아니를 달달 볶았습니다. 양쪽 우두머리가 다 달달군요. 달달 볶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결국 행동은 누가 먼저 했느냐? 그라치아니가 먼저 합니다. 그라치아니가 12월 6일 날 시리바라니 동쪽에 있는 요새 항구 도시였던 메르사 마트로 움직이기로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15일 날인가 가기로 했는데 빨리 움직이네요. 네, 이 사람 확실히 파시스당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어. 그 무솔리니의 그 말은 절대 거역하지 않는다. 아. 네, 뭐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국군은 이미 이탈리아군의 이런 움직임을 간파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웨이벌이 즉시 오코너에게 반격 준비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어떤 모습이 됐냐면 이탈리아군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영국군이 오히려 반격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단단히 방어를 하고 있을 때보다는 네. 나갈 준비를 막 하고 있을 때가 확실히 방어는 더 약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영국군이 이제 12월 9일에 컴퍼스 작전을 개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영국군의 규모는 처음에 이제 3만 6천 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때도 거의 비슷한 규모, 오히려 좀 줄어들었습니다. 3만 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게 역시 사막의 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칠기갑사단이 칠기갑사단.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인도군이 왔다 그랬잖아요. 네. 사인도사단이 와 있었고요. 그리고 호주의 육사단은 다 오진 않았지만 일부 부대가 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 증원한 병력으로 이제 반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공격 방식 자체가 상대방의 허를 찌르고 이제 포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고 사령관이었던 웨이벌도 전혀 이제 상대방도 막 스파이들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격 준비하고 있다는 티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했던 거랑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뭐 경마장에 간달지 아니면 공격 전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간에 공격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는 이제 파티도 하고 그러니까 전혀 이탈리아군으로 하여금 영국군이 움직인다는 낌새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상대방의 방심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포위 작전을 노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지? 사막은 길이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할까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가능했던 게 영국군이 이 사막 지형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아프리카의 가장 주요한 도로는 해안을 따라서 나 있는 고대부터 이용하던 그렇죠. 그 도로가 코스탈 가장 라인. 기본적인데 그 내륙 안쪽으로도 도로가 있어요. 사막에도 도로가. 그건 이탈리아군도 알고 영국군도 알고 다 알고 있었는데 이탈리아군은
그쪽에서 대규모 공격을 해오기는 어렵다. 거기는 그냥 소규모 부대가 침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에는 비교적 방어선을 얇게 깔아놓고 있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보급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군데군데 뭉쳐져 있다 보니 부대 진지들 사이에 간격이 꽤 컸는데 영국군이 작전 이전에 면밀한 항공 정찰과 몰래 여러 수색 작전을 통해서 그중에 틈새를 큰 틈새가 있는 걸 확인해요. 유달리 어떤 한 지역에 무려 30km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걸 그건 확인했습니다. 틈새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통상은 한 5km에서 10km 정도가 일반적이었는데 그죠. 엄청난 공간이 그건 하나 그냥 있었던 진경로 겁니다. 아닙니까? 그죠. 원래 정상적이면 5km 정도 깔아놓고 그 사이를 계속 그냥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아야 왔다 갔다 되는데 하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 30km나 벌어져 있는 곳이 이런 곳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그 당시 엔바갭이라고 했는데 이게 확인이 되니까 여기에 주력을 몰아서 그대로 뚫고 나가갖고 일단 뚫은 다음에는 방향을 해안 쪽으로 틀어서 CD 바라니에 배후를 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딱 그 프랑스전에게 낫질 작전 같은 작은 낫질을 해보는 이런 작전을 기획해본 겁니다. 여기가 아르덴이군요. 그 당시 이탈리아 이제 현장 지휘관, 그러니까 10군의 현장 지휘관은 원래는 이제 베르티였는데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좀 아파서 자리를 비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5군 사령관이었던 가리볼디가 여기를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탈리아군도 그런 위기 상황이 조성이 될 수 있으니까 강한 부대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분견대 같은 것들을 또 배치를 해놨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말레티 분견대였습니다. 근데 말레티 분견대는 영국군과 딱 맞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영국군 돌파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탈리아군도 영국군 전차에 대한 방어 수단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47mm 대전차 포였었는데 불과 100m 거리에서 네. 영국군 전차를 쐈습니다. 당연히 어때요? 폭파되어죠. 뚫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영국군 전차가 들어옵니다. 47mm에도 안 뚫린다고요? 그게 12월 이 반격을 하기 전에 처칠이 대규모 전차를 증원해줬습니다. 타이밍이 적절했네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처음에 9월 달에 이탈리아 10군이 쳐들어올 때만 해도 제7 기갑사단이 전차가 한 65대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다 경전차. 근데 이렇게 이집트 침공해 한다고 하니까 그 없는 살림에 처칠이 본국에서 전차들을 싹싹 모아갖고 이집트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처칠과 무솔리니의 차이는 무솔리니는 닭달만 했고 아무것도 안 줬는데 처칠은 나름 조치를 해줬네요. 네, 처칠이 그냥 없는 살림에 탈탈 털어서 경전차 한 50여 대와 비장에 이제 그나마 중전차 50대를 같이 보내줬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마틸다 2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영국군이 이걸 인펜트리 탱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죠. 인펜트리 탱크라고 경전차죠. 부르는데 이게 중량이 27톤입니다. 그다음에 전차포는 40mm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떡장갑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최대 방어 철판이 78mm였어요. 얘가 별명이 뭐냐면 퀸 오브 더 데저트예요. 사막의 여왕. 그래서 이탈리아군 47mm 대전차포가 쏴 제꼈는데 영국군이 뭐라고 수기에 써놨냐면 47mm 포탄을 딸깍 소리를 내면서 튕겨냈다. 사실 우리 이 위력을 봤지 않습니까? 프랑스 전역에서도 아라스 전투에서 아라스 전투에서도 마틸다 2가 나서갖고 롬멜이 움찔할 정도의 그 위력을 보여줬는데 이게 뭐 사막에 가니 독일군을 놀라게 한 전차인데 뭐 이탈리아군쯤이야. 아니 근데 100m 앞에서 40mm 넘는 대전차포를 그냥 거뜬히 견뎌낸다는 건 당시에 대단하네요. 78mm면 이때 나왔을 때는 최고였어요. 이때 나왔을 때는 최고였고 근데 이게 워낙 떡장갑이다 보니까 느려요. 굉장히 느려요. 이게 시속이 24km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무게 때문에 영국군이 항상 수송과 정비가 악몽이었다. 그래서 뭐 달리기보다는 걷기가 어울리는 전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이 반격 작전에서 거의 얘가 휩쓸고 다닙니다. 완전 무적의 전차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이탈리아군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기로도 마틸다 2는 뚫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군이 여기서 정말 용감하게 싸웁니다. 용감하게 싸웠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저기 이 용감하다라는 뜻은 이제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후퇴를 하는 게 맞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감하게 싸웠다는 건 무슨 어떤 영웅적 전투가 있었다. 진짜 용감하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도망 안 가고 지휘관들도 전사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탈리아군의 가장 큰 문제는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우는데 장교들은 좀 겁이 많고 능력이 떨어진다. 약간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지만 여기서는 지휘관들도 전사할 정도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면에서 뚫릴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갭을 통해 들어왔던
주력 부대들의 네. 후방도 차단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네. 단 이틀 만에 이곳 이탈리아군이 3개월 동안 안진뱅이를 해왔던 시디바라니 방어선이 붕괴되고 맙니다. 염소랑 양이랑 다 뺏기겠네. 그렇죠. 근데 이때 영국군 전사자가 500명 정도였었는데 이탈리아군은 포로만 4만 명이었다. 그 말은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용감함에 좀 너무나 이게 진짜 안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순식간에 4만 명이나 항복해 버렸으니까요. 근데 이거 영국군도 믿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이게 일제히 항복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정말 원래 용기 있게 싸우는 군대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오히려 최선을 다해 싸웠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게 확 꺾여버리면 희망이 없어져 버리면 한순간에 싸울 의지를 그렇죠.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너무나 잘 보여준다는 것 같습니다. 그 마틸다 2 앞에서 한마디로 꺾이지 않았나? 그 어떤 거로도 뚫을 수 없는 전차인데 어떻게 막아? 그렇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당시에 마틸다가 대전차 포탄만 있었지 고폭탄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보병 상대로는 좋은 전차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탈리아군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오코너가 멈추지 않습니다. 오코너는 안진뱅이가 아니었어요. 오코너는 독일군의 전격전을 방불케 할 만한 속도와 그 기민성, 즉각적인 행동 능력을 바탕으로 이탈리아군을 계속 추격해 들어갑니다. 오. 그러면서 41년 1월 4일에는 리비아 국경의 그 요새, 바로 이탈리아군이 출발했던 바로 그곳 바르디아 여기를 바로 점령해버려가지고 이탈리아군이 무려 4만 5천 명이나 항복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4만 명에 4만 5천 명이면 이탈리아군 거의 근데 괴멸됐는데 더 있습니다. 더 가요. 1월 23일에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의 요새이자 요충지였던 두브룩 이곳까지 함락을 시킵니다. 두부독이 그나마 조금 기능하는 항구 도시거든요. 아, 가끔 수송선이 여기까지 와서 보급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최선에 있는 가장 네. 일선에 있었던 이탈리아군을 오코너가 코너에 몰아버렸네요. 오코너. 네. 네. 여기서 또 2만 2천 명이 포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네. 2월 7일에는 또 일부 부대가 빨리 이동해가지고 최대 항구 도시였던 벵가지까지 함락시킵니다. 이거는 정말 이탈리아군에게는 치명타였는데. 치명타였고 게다가 더 도망쳤던 이탈리아군의 잔여 병력 10만 명 정도가 있었었는데 이들이 이제 베다폼 전투에서 사막을 우회에 기동해서 먼저 그것에서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던 영국군에 의해서 완전히 걸려가지고 포위선멸당합니다. 이때 이 전투에서만 영국군이 한 1,800명 정도가 사상자가 났는데 이탈리아군은 5,000명밖에 전사를 하지 않았어요. 와.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은 다 포로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싸울 의지를 잃고 그냥 다 포로가 된 거죠. 차라리 다 잘 된다. 그 말 그대로 전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컴퍼스 작전을 시작한 지 단 2달 만에 영국군이 이탈리아군은 처음부터 엄두도 못 냈던 그 800km, 새 박사님 말씀하셨던 거의 1000km 가까운 그 거리를 진격하면서 리비아의 수도였던 트리폴리 앞까지 오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트리폴리까지는 공격을 하지 않았던 게 이제 처칠의 지시로 작전 방향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일부 부대가 이제 에디오피아 전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서는 나름 또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영국군도 여기까지 오면서 보급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 다만 영국군이 이제 에디오피아 전역에서 이탈리아군과 그다음에 에디오피아 현지군과 싸우면서 이 전역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영역이었던 에디오피아도 지금 완전히 영국군한테 뺏겼죠.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리비아도 완전히 거의 뺏기기 점령 직전. 직전의 상황에서 이제 무솔리니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다. 나는 로마 제국을 꿈꿨는데 로마 제국은커녕 완전히 다 잃게 생겼구나. 망했네 이거. 망했네. 그럼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 동생. 동상. 그동안 내 과오를 뉘우치네. 자네가 좀 도와주게. 독일한테는 항상 형이 문제야. 그렇죠. 오코너가 이렇게 참 어마무시한 진격을 할 수 있는 데는 정말 임기응변이 빛이 났죠. 독일식이죠, 완전히 이건 진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양쪽이 다 동시에 구사돼 갖고 아주 현란한 기동전이. 이 네. 대기동전이 벌어지겠지만은 이게 사막전의 패턴을 열심히 보여줬는데 그 당시에 이탈리아군과 이집트에 있던 영연방군의 결정적인 차이는 컴파스 작전에 참여한 영국군이 불과 3개 사단 플러스 1개 여단밖에 안 됐지만은 다 차량화 부대입니다. 차량화 및 기갑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사막에 보내는 부대들은 자체 기동력이 웬만큼 되지 않으면은 절대 싸울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병력은 적지만 그래도 차량을 충실하게 갖추고서 기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기동부대가 가면 갈수록 보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국은 보급을 해안을 따라서 해군이 강하니까 계속 바다를 통해서
넣어주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바다 따라서 가면서 연료 같은 게 계속 보급이 됐었고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아무리 그래도 거친 사막 환경에서 좀만 가면 퍼지니까 또 열심히 쓴 게 노획 물자를 열심히 썼습니다. 이탈리아군이 없는 살림에 보급하느라고 중간중간 도시마다 그나마 많은 보급 물자들을 쌓아놓고 릴레이로 수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다 달려들어서 뺏으면은 노획한 이탈리아 차량으로 갈아타고 그냥 계속 달린 거죠. 이렇게 하면서 거의 베다포 목전까지 갔을 때는 진짜 트럭 같은 경우 이탈리아 트럭이 상당수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진짜 중요한 부분이 단순히 처음에 이제 컴파스 작전을 시작할 때부터 항공기뿐만 아니라 해군 함정들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 단계부터 이미 네. 지상과 바다와 육지가 함께 가겠다라는 것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탈리아군과의 결정적인 어떤 차이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입체 작전 능력이 있냐. 그렇죠. 없냐. 네. 아무리 무기 체계가 다르다고는 해도 약 5만 전후의 병력으로 20만 명을 그냥 전멸시켜 버렸다라는 것은 엄청난 전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보부도 당당해요. 영상 보면 뭐 우리가 바로 이 대영 제국의 군인이다 이런 느낌이 확 드네요. 네, 저 모자 보면은 어느 나라 군대 같습니까? 호주? 그렇습니다. 저기 바로 호주군이죠. 호주군 육사단이 도착해갖고 이제 전선으로 나가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본국에서 온 부대들은 저렇게 치마 입은 스코틀랜드 부대들도 있고. 저렇게 해서 하여튼 베다폼에 이르기까지 2월 초까지 이탈리아군 어마어마한 포로 횡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영국군은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포로가 생기지 하면서 이 포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막막한 상황에서 이 쏟아지는 이탈리아군 병사들을 빨리 후방으로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탈리아군 포로 횡렬 어땠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 제 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다 이탈리아군 포로입니다. 분명히 저런 포로들 중에는 잡힐 당시에 나무랄 데 없는 무장을 하고 있었던 부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검은 셔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검은 셔츠 부대들도. 이 포로가 되면 추리하기 마련인데 이탈리아는 포로도 멋있네요. 그리고 약간 발걸음이 경쾌해요. 예, 경쾌하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운이 좋은 친구들이다. 이 친구들. 근데 도망가도 문제일 것 같아. 사막에서 뭐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 오히려 낙오되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열심히 쫓아갈 것 같은데. 그냥. 저기 무슨 내 트렁크를 들고 가는 포로도 있네. 근데 다 자기 보침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보침들. 저것도 되게 이 특징적인 부분인데. 전 트렁크 들고 가는 포로는 처음 봤어요. 맞아요. 영견반군이 저것도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이탈리아군은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는 군대다. 언제든 도망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이렇게 잘 준비된 군대라고 아주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봐봐요. 원래 우리가 포로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꾀지시하고 상처도 다 있고 떨어져 막. 있고 뭐 이런 모습인데 제 전공상 소련군 포로만 보다가 이탈리아군 포로 보니까 진짜 박네요, 박네요. 아니, 뭐가 살아서 저렇게 다행이다 약간. 아니 뭐가 저렇게 해맑어? 심지어 영국군도 그렇게 경비가 삼엄하지가 않아요. 좀. 맞아요. 놔둬도 안 도망갈 것 같아요. 예. 안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딱 저 뒤에 이탈리아군이 정말 의리의 사나이들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줬는데 의리의 사나이요. 네, 이탈리아군은 일단 항복을 한 다음에는 딴맘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국 우리 이제는 친구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들은 인상 깊었던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영국군 포병들 보셨잖아요. 네. 영국군들이 막 계속 전방으로 이동해가면서 새로 포진집 만들고 하니까 이거 땅 파기도 힘들고 아주 지쳐갖고 애를 먹고 있으니까 다 옆으로 지나가던 이탈리아군 포로들이 친구 우리 의리의 사나이들이 이걸 봐줄 수가 없지 하면서 다들 삽을 들고 내가 대신 파줄게 하고 만들어준 다음에 차오 하고 떠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탈리아군은 반대로 자기네들이 잡은 포로에 대해서도 되게 잘해주잖아요. 그죠. 네. 깔끔하네요. 네. 예, 처절하지 않아. 그렇죠. 맞아요. 나중에 들어온 독일군이랑 비교해봤을 때 독일군에 비해서 이탈리아 군들이 훨씬 포로도 잘 대해줬다. 먹을 것도 잘 나눠주고 그게 아무래도 자기들도 나중에 신세 질 일이 있을지 맞아요. 모르니까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싸움 못하는 것 빼놓고는 정말로 완벽한 군대네요, 이제 보니까. 근데요. 북아프리카 전역의 상황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요 흐름 끊어지지 않게 저희가 잘 보존해서 나중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더 빠지면은 못 멈춰요. 네, 거기 소련으로 못 갈 것 같아요. 저희 안진뱅이의 전투처럼 되니까 저희가 일단은 묻어두고 무솔리니의 SOS에 독일군이 해결사로 등판을 할 차례입니다. 왜?
독일에게도 지금 이 북아프리카 상황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무솔리니가 그리스를 들어간 순간부터 히틀러는 골 때리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일이 꼬여도 일이 엄청 꼬여. 엄청 꼬인 거죠. 이 지역을 어떻게든 안정화시켜가지고 소련으로 침공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뭐 무솔리니가 잘 싸워주면 뭐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는데 이게 완전히 엉망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영국 공군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뭐냐면 영국이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된다. 그렇죠. 실제로 처칠은 1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로 발칸반도에서 뭔가 이걸 발판으로 독일을 포위하거나 혹은 독일의 제2전선을 그렇죠. 만들어서. 급소를 타격하려는 어떤 그런 간접 접근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예, 말하는 예. 그런 거를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공력뿐만 아니라 지상군도 보내자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하고 이제 그리스한테 지상군을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메타삭스 같은 경우는 이러면은 분명히 독일이 우리를 전면으로 침공해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스는 아직도 중립을 지금 원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독일한테 할 말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요, 내가 지금 뭘 한 게 아니라 이탈리아가 들어와서 난 이탈리아한테 반격한 거라고. 네. 나 영국하고 지금 뭔가를 한 게 아니라고. 맞습니다. 어. 근데 메타삭스가 죽게 됩니다. 사망하게 돼요. 전사는 아니고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후임이 이제 파파고스 장군인데 이 사람은 이제 처칠의 생각과 비슷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처칠의 압박도 되게 심했던 거죠. 네. 너무 심했죠. 네, 그러면서 결국 3월에는 영국과 정식적인 이제 군사 협정, 말 그대로 동맹을 체결하게 됐고 이제 연방 지상군대가 그리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히틀러가 생각했던 그리스 침공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솔리니를 도와주기보다는 이걸 점령 안 하면 본인들이 뭐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뒤통수가 열리니까. 네, 본인들이 지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이 이걸 이제 들어올 걸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처칠 입장에서는 오히려 악수였다는 역사적인 평가도 있죠. 차라리.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때가 딱 어느 시점이냐면 북아프리카에서 쫙쫙 밀어붙여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은 아예 리비아를 예. 다 석권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웨이브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걸 처칠이 막습니다. 북아프리카는 갈 만큼 갔고 이탈리아 혼날 만큼 혼났으니까 이제 이 부대들 그리스로 간다. 거기서 빼서. 네. 어디서 보내겠어요? 병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본토에는 병력이 없잖아요. 네, 북아프리카는 이제 이탈리아가 당분간 절대 여기서는 준동을 못할 테니까 이제는 그리스로 좀 가자. 그래서 웨이브는 굉장히 싫어했지만은 총리가 시키는데 말 들어야죠. 여기서 왜 그렇게까지 그 처칠과 영국이 그리스를 중시했는가를 네. 살펴봐야 될 텐데요. 국민 감정이라고 할까요?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 그리스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왜요? 왜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살펴보자면 영국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유럽의 중심부인데 네. 혹시 유럽의 할아버지? 그리스다. 정신적 뿌리. 네, 그리스를 지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유럽인임을 어떤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한 왕과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 영국 왕실하고 그리스 왕실하고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필립 공께서 예, 엘리자베트 2세의 남편의 이름이 필립공인데 원래 그 본명이 필리포스 디나마르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 이름이거든요. 원래 그리스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영국의 공주와 그리스의 왕자가 결합해서 영국을 이끌 만큼 원래부터 이 두 왕조가 가까워서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 튀르크 제국과 앙숙이었는데 튀르크 제국과 또 앙숙이 또 그리스였으니까 저 사악한 튀르크로부터 압박받고 있는 그리스의 독립을 촉진하고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으로서 그리스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그래서 뭐 셰익스피어와 더불어서 영국이 자랑하는 바이런 경 같은 경우도 바이런. 자원해가지고 그리스 독립군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뭐 그런 경우가 또 있었고요. 우리의 문명의 뿌리는 그리스이다라는 마음도 있고 왕가끼리도 연결이 돼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저 인간들을 쟤네도 제일 싫어하네. 그래서 유대감도 있고 이래서 약간 그리스에 대한 애착이 있었다. 자, 그리스 침공을 이래서 독일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꼭 이런 결정했을 때 골치 아픈 사건이 하나씩 일어나죠. 그러니까 원래 독일은 이제 그리스를 침공할 때 주로 이제 주력을 불가리아 방면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리아는 독일과 이제 한편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독일군이 이제 이쪽으로 쭉 넘어와가지고 불가리아 쪽에서 주둔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문제는 유고슬라비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반독일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반독 정부. 네, 그러니까 사실 기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친독 정부였고 삼국 동맹에도 들어온 상태였는데, 네.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전이 되는 게 뭐냐면 기존의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삼국 동맹에 들어왔을 때 조건이 뭐였냐면 독일군 통과를 우리는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름 본인들은 전쟁에 참화에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조건으로 독일 편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독일군도 유고슬라비아를 쳐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반독일이 반독 됐으니까.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게 반전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에게 오히려 불행한 일이 돼버린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독일군이 이제는 불가리아 방면 말고도 유고슬라비아를 공격해서 그 방면으로 그리스를 들어올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아, 선택지가 생겨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는 크게 봤을 때 불가리아와 유고슬라비아와 그다음에 이탈리아군과 대치하고 있는 알바니아의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네. 독일군 입장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선택지가 훨씬 더 이제 많아지게 됐고, 그리스군 입장에서는 방어할 곳들이 그만큼 그러네요. 많아지게 됐다. 그리고 실제로 41년 4월에 무려 33개의 사단이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를 동시에 공격하게 됩니다. 원래 이 유고슬라비아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 유고슬라비아는 산악 지형이 많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저기 굉장히 중요한 철도 노선들이 있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 오리엔트 오리엔탈 특급 살인 사건 나오듯이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산 험한 데를 따라서 그냥 기차가 꼬불꼬불 막 가는 거 보이겠지만은 진짜 아름다운. 네, 철도 노선들이 저 발칸 지역을 손쉽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그곳을 발판 삼아서 다른 영국의 지중해 패권을 위협하는 그 증원을 보내기에 굉장히 좋은 곳들이에요. 그래서 독일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의외로 유고슬라비아가 너무나 어이없게 무너져 버려요. 네. 그 위용에 비해서는 오히려 독일군도 당황할 정도로 빠르게 무너져 내리니까 유고슬라비아를 거쳐서 석권한 부대들이 이제 다시 유고슬라비아와 그리스 접경지대에 집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까지 생겨버린 거죠. 그 결과 저게 지금 그리스의 지형 지도인데 네. 잘 보시면은 저 그리스의 북부가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 같은 경우 산악 지역이 발달해 있어갖고 저쪽은 그나마 방어하기가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리스도 저 불가리아 접경지대는 마지노선 비슷하게 요새들을 막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른바 메탁사스 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았고, 그나마 저쪽엔 토치카도 많이 만들어 놓고 뭐 병력 또한 수비 병력 한 7만 명 정도를 갖다가 배치해 놨는데, 자 거기서 약간 서쪽 저 유고슬라비아 방면에 저 국경지대를 보세요. 저기 갑자기 평평해지죠. 네. 평평해지고 딱 저 가운데 있는 중요한 큰 도시가 데살로니키라는 곳입니다. 제일 중요한 도시. 저 데살로니키는 굉장히 큰 항구가 있는 진짜 마케도니아의 핵심 중심 도시인데, 근데 만약에 유고슬라비아 쪽에서 데살로니키를 확 내려와서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퇴로가 끊기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마케도니아 서쪽에 있는 저 요충들이 다 퇴로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병력을 저기다가도 이제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력에 여유가 없었어요. 어. 왜냐하면 그리스군의 주력은 지금 어디 알바니아. 있나? 알바니아 알바니아에 있었고, 네. 남은 소수의 병력이 데살로니키 동쪽에서 네. 불가리아 국경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젠 유고 국경으로도 보내야 되는데 병력이 없는 거예요. 이 틈을 바로 시간차를 주지 않고 곧장 독일이 노리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를 어느 정도 뚫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부대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랑 불가리아의 그 접경지대의 길을 찾은 겁니다. 아, 현장에서 답을 찾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18산악군단에 애하였던 이 기갑사단이 메타삭스 라인에 어떻게 보면 이 동쪽으로 이렇게 우회를 해가지고 스트루미차 계곡을 통해서 남쪽으로 쭉 진격한 거예요. 이게 사실 독일군의 저는 임기응변이 무섭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 부대가 4월 9일 아침에 최 박사님이 그렇게 걱정했던 테살로니키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게 딱 잡히면서 이 라인에 있었던 메타삭스 라인에 있었던 그리스군은 이제 후방과 측면에서 포위되게 되죠. 그 테살로니키가 뚫려버린 순간 메타삭스는 보급도 못 받고 뒤를 공격당할 수 있는 위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선이 어떻게 뚫리냐면 한 방에 확 무너지기보다는 그 아코디언의 주름이 이렇게 접히는 것처럼 이렇게 접히는 것처럼 한 요새가 무너지니까 그 옆에 있는 요새가 무너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고립돼서 무너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그러면서 이 일대에 있던 그리스군이 무려 6만 명이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 이 동쪽에 있었던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케도니아의 남쪽에는 이제 이 지역은 테살리아 지역인데 여기에 병력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리스군이 아니라 영연방 군대가 주둔을 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전면에서는 메타사스 라인을 뚫고 들어왔던 독일군이 내려오게 됐고 이 좌측방으로도 새로운 독일군이 내려옵니다. 그거는 이제 유고슬라비아를 함락시키고 내려왔던 40기갑군단 에아 병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군 입장에서는 정면에서 내려오는 거는 지원전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 더 빠른 속도로 측면으로 들어오는 군대를 어떻게 막아요? 더 지체했다가는 내 후방이 완전히 차단되죠. 차단되게 되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더 서쪽으로는 이탈리아 군대도 밀고 내려옵니다. 이탈리아 군대가 어떻게 밀고 내려와요? 지금 이제 알바니아에 있었잖아요. 네. 알바니아의 서쪽의 틈을 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알바니아에 있는 그리스 군대도 지금 완전히 멘붕 상태입니다. 지금 공격받아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이탈리아군도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국군 같은 경우는 할리아몬강을 두고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영연방군의 구성을 보면은 영국군은 이제 1기갑 여단이 있었고 여기엔 뉴질랜드 2사단과 호주 6사단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히려 영국군보다는 영연방 국가의 숫자가 더 많을 정도로 영국은 어떻게든 여기에 이제 병력을 증원을 했던 것이고 영국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여기서 지연전을 펼치려고 했던 겁니다. 네. 독일의 진격을 막으려면 결국에는 독일의 이 휘황찬란한 전격전 그리고 그 선두에 내려오는 전차를 막을 뭔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준비한 곳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데르모빌라입니다. 테르모필. 아, 이거 허준 씨 또 눈이 번쩍 띄죠. 바르타. 그 전설이 서렸던 그곳. 그 절벽에서. 네. 그렇지, 전차가 한꺼번에 많이 올 수 없죠. 그렇죠. 여기서 다시 우리는 그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영연방군 일부가 빠져나간 크레타 섬. 크레타 섬이 길이가 꽤고 300km 가까이 됩니다.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공략하지? 그동안 맹활약을 해왔던 공수부대를 투입하자. 바다로 가는 게 힘드니 공수작전으로 한번 저 거대한 섬을 장악을 해보자. 그런 와중에 영국에게 큰 위기가 하나 또 다가와요. 중동의 이라크에서 일이 터집니다. 이라크까지. 그러니까 영국의 위성 정보를 정복하고 독일에게 즉각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독일의 이러한 승리와 선전이 영국으로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거죠. 그러면서 독일에게 지원을 요청해서 우리는 독립하겠다, 도와달라.